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쟁점으로 삼으면서 특정인, 즉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흠집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서울 여의도에 중앙당사가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입으로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 이렇게 비난했었던 이정현 대표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뭐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자? 개가 똥을 끊습니다. 서울 신촌 이화여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특혜를 둘러싸고 이화여대 안에서 제기된 의혹이 무려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독일 연수를 이유로 정규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유라가 채플 학점은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플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빼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유라는 2015년 1학기 채플 학점만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 강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채플에만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해명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독일에도 계시다. 독일에서 같은 기간에 개인 예배를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이화여대 채플이 있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이지요. 부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정권이 서울까지 계엄령을 검토하고 군대를 투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와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요. 하긴 경호실장 차지철이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는 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라고 했었다지요. 당시 부산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설마 인구의 3분의 2까지 죽이려 했겠나 싶었네요. 서울 시위대까지 합해서 200만이었겠지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놈과 그걸 결정할 인간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인데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7년 UN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권 결정에 참여했던 참여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취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회고록에 따르면 이제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사람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예. 상당히 격정적인 어조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일이 짚어주면서 송민순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김만복 원장이 우리가 기권할지 아니면 찬성할지 이걸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했답니까? 김만복 원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그럼 헬보 안 하는데 물어봐보고 어디 있을.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그리고 나도 그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은 있었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또한 송민순 전 장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UN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을 먼저 내렸고 이후에 이런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송 장관은 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은 정상회담도 하고 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때 입장이 반대였었습니다. 기권하자는 입장이셨어요. 반대. 기권도 아니고 아예 반대하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건 기권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접었고 그 당시 15일 날 회의 때 문재인 실장의 경우는 이 정말 인권 문제라는 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우리가 찬성했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본다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전체 의견이 그냥 이렇게 기권으로 가니까 거기에도 수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번엔 기권합시다라고 결론이 이미 났는데 지금 문제 18일 회의가 왜 열렸냐는 거죠. 그거는 열린 이유가 이걸 승복을 못한 겁니다. 이 송민순 장관이. 그래서 송민순 장관이 승복 못해서 그날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북한 의견을 청취합시다라고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송 장관 주장은.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얘기예요. 이미 결정난 걸 왜 북한에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봅니까? 그러면 결정난 걸 혹시 통보라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일단 작년에 찬성했다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이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묻는 것과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통보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끝까지, 그러니까 21일 날 유엔 총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상황 점검을 대통령께서 하셔서 정말 마지막 결정은 최후 순간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16일 날 결정이 우리 쪽에서는 났던 거고, 이걸 다시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민순 장관이 가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다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송 장관은 자신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다 기록을 해뒀던 걸 지금 적은 거지 그냥 더듬더듬해서 적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저에게 아주 직접적인 문제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정상회담을 하고 막 남북 관계를 열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 관계 상황을 정말 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정확해요. 저도 물론 메모도 해놨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송 장관이 회고록에 어떤 걸로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확한 게 많아요. 가령 15일 회의도 송 장관은 파행이었다고 그러는데 예. 이 회의는 파행되는 회의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렇군요. 그걸 조정해서 기권으로 하고 송 장관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왜 파행입니까? 아하, 지금 기억을. 이 부정확해요, 이 기록이. 송 장관이니까 기억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본인 상황이 워낙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나 생각 들었는데, 예를 들면 16일 날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마지막 결론 낸 거에 대해서 예. 거기 언급이 없잖아요. 아하, 송 장관이 지금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고록이라는 건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제 외교 문제 전문가이자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직을 맡았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정말 금도가 없는 막가파 정치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공세를 비난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문정인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글쎄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미 당시에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한 다음에 네. 북한의 어떤 반향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정 전에 송 장관께서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기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 외교 정책에 많이 자문하셨으니까 상황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때 저는 이제 수행으로 평양에 가서 그때 거기에 상황들은 비교적 소상히 아는데요. 이 결정은 추후에 들었던 건데 결국 그 기권 결정을 한 후에 그 보통 그 남북 관계 개선이 많이 되고 뭐 총리회담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 14 정상선에 대한 후속타를 하고 하는데 북쪽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탐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그다음 기권 여부를 결정한다.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께서 얘기한 회고록이라고 하는 게 회고록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여부가 그건 또 논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께서 쓰신 회고록 자체가 절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교수님,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사실상 북한과의 내통이다. 이제 그 북한의 결재를 받은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건 금도 없는 막가파 정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통은 무슨 내통입니까? 아니, 송민순 장관 회고록 자체에서 내통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 참여정부 때 그 장관까지 하신 분께서 뭐 종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사건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간 결국 박근혜 정부 끝난 다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정치적 악순환을 가져오고 어쩌면 현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위 우리가 신중함을 갖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에 찬성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송민순 장관과 같은 뜻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 내통설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마타도어로 확인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홍익표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는 그 당시 문재인 실장이시죠. 문재인 비서실장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당시 처음에 그 찬성 의견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정 장관이 오셔서 좀 화를 내셨어요. 그날 14일 회의를 하고 나서 목요일 날 통상 매주 목요일이 오후 한 5시경에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를 그 정례화돼 있거든요.
갔다 오셔서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좀 그 언짢으셔서 하는 거는 그 논쟁을 해서 이제 다수 의견이 올라가긴 했는데 기권으로 처음에 얘기하는데 송 장관하고 자기하고 이제 논쟁을 했고 또 문재인 실장이 와가지고 그 찬성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그때는 좀 언짢은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그 메모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대립해 왔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외교부 이야기대로 찬성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 지금 문제가 된 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이라서 기권을 하자고 통일부의 의견이 더 주류 의견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론이에요. 당신 비서실장. 실제로는 그때는 외교부와 같은 찬성 의견 쪽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그 회의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회의는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안보실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시스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을 원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는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었고 비서실장은 그냥 참여 멤버 중 하나였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회의 갔다 오시면은 그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한 말씀은 거의 이재정 장관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요한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상 자기하고 송 장관이 충돌하고 그때 이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김만복 원장하고 백정천 실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외교안보 장관 결정회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재정 장관, 김만복 원장, 백정천 실장이 비슷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송민순 장관이 혼자 그 반대쪽에 있었던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그렇게 송 장관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통일부 이재정 장관이 이것은 기권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자 그 회고록에 따르면 그런 대립 속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그런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러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결론을 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런 결론을 낼 위치가 아니었다. 그 회의는 그런 거죠.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면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안보실장이어야 되는 거고 비서실장은 그 자기가 결론 낼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이 이슈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김만복 전 원장의 입장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송민순 전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표를 흠집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김 전 원장은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착각을 해서 실수로 기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후자에 약간 무게를 더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요? 김만복 원장은 문재인 흠집내기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전문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도 내놓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수장인 송민순 전 장관의 이번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서슴없이 내놨습니다. 김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민수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가 외교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기밀 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외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주 김천 사드 반대 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드 투쟁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핵무장과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통일, 국방 등등 모든 국가 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미국과 일본과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 이익을 보는 이런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대체 누가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해치고 국방의 이름으로 국방을 망치고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를 깨고 통일의 이름으로 통일을 막는 이 엉터리 정책, 엉터리 정부, 엉터리 대통령 우리의 손으로 막아냅시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한판 하지 뭐. 미쳤습니까? 지금 94년도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자는 논의가 잠깐 있을 때 잠깐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남북이 150만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전쟁 비용이 직접 비용만 100조가 들어갑니다. 복구에 10년이 걸리고 300조가 날아갑니다. 150만이 죽거나 다칠 텐데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바보팅이가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는데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할 것 같습니까? 한국이 과연 국제 원자력 기구를 탈퇴하고 90%가 넘는 대외 의존 경제를 포기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가면서 과연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얘기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자들은 국민의 일을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종북이다. 김재동이 종북이다. 심지어 오늘 보니까 남북 현안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걸 가지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총북으로 모으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북이 아니고 경북 안동 사람입니다. 무엇이 너무 종북입니까? 진짜 종북은 방위비리 저질러가지고 국방력 약화시켜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와 국방정책을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용하면서 국민을 총북으로 모으는 바로 그 자들이 총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국회 동의조차도 받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드 배치하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바로 그 자들이 총북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안보, 진정한 평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특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평범한 학생들과는 너무나 다른 처우에 분노하며 최경희 총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라고 불리우는 최순실의 자녀가 본교에 부정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입학 원서를 쓰던 해에 특기자 전형 종목이 추가되었고, 추가된 종목으로는 본 특기자 전형을 통해 유일하게 최순실 씨의 자녀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부정 입학의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원서 접수를 한 것을 알게 된 입학처장이 총장에게 직접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의 구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교수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입학처장이 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으며,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은 바로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자녀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원서 마감일 이후 수상실적은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자녀는 원서 마감일 이후에 수상한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단체전에서 수상한 실적으로는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지만 그 학생은 지원을 한 것을 넘어서서 합격까지 했습니다. 본교 당국은 입학처장이 직접 나서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 지원자를 비선실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것입니다. 과연 입학 과정에서만 비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입학한 이후에 등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도교수가 제적 경고를 하자 오히려 해당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학칙까지 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산업학과에서 여름방학 동안 4박 5일간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에 참여하는 내용의 여름 계절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사전 평가서도 사후 평가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패션쇼 또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기획처장은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석에 동행하였고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1인실을 썼고 심지어는 오히려 학교가 가이드까지 제공하면서 관광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특혜 의혹들이 과연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주어졌을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학교의 특기생들은 우리 학교의 학사 일정을 너무나도 빡빡하고 그것들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 생활을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선실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줬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이화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의창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그 씨발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이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뭔 일을 할 때 상의 같은 건 안 하는 남자 상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하긴 옥수에 들고 온 나르샤 때도 상의 같은 건 없었지. 그리고 우리는 망했지. 허나 인생은 결단이다. 내는 그 일을 벌여서 실패했지만 끝내 책임지지 않았니? 닥치라고. 무슨 책임을 져? 당대표 사퇴? 총선 끝나면 이기든 지든 임기 끝인데 당신 지금 사퇴한 것 같고 광파나? 당신이 사약을 받아도 모자랄 짓을 한 거는 기억이 안 나나? 그 좋다는 상의, 그 상의를 문재인이가 하면은 그것도 욕할 끼지. 문재인은 북괴하고 상의했어. 북괴하고 상의하면 종북이지. 안 그래? 그러면 우리 국민 몰래 여기 남한은 곧 유신, 즉 종신 집권하는데 북한 너희들도 부러우면 따라 하던가 라면서 북한에다가 일러주던 1972년 아버지 박 대통령도 종북이겠구만. 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이 새끼야 닥치라고 이 새끼야. 총선 때 졌으면 좀 자숙하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씨발. 그렇게 대패해놓고는 계속 입으로 똥을 싸질러대니. 야, 그 이번에도 봐라. NLL 때와 같냐? 문재인을 갖고 아무리 흔들어도 먹히지 않잖아 이 새끼야. 아니 안 먹히는 걸 어떻게 알아? 여론조사 해봤어? 여론조사?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은 너끈히 먹을 거라던 그 여론조사? 넌 믿어라. 좆될 거니까. 닥치라고. 자자, 오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당, 인슐린,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의 효용성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2000년대 초반 이건희 회장이 했다는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었지. 그게 바로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지. 지방은 금방 체내에서 연소되지만 탄수화물은 자꾸 축적이 돼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기만 먹어? 그리고 고기가 싼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새끼야. 누가 너보고 하래? 뭐 남의 말을 새겨들어. 지방이 다 좋나? 포화지방은 위험해요.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지방은 지방이지만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들기름, 연어, 올리브 오일, 특히 오리고기, 이게 아주 좋다고 하더군. 그게 더 좋다, 그걸 먹어라,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말이죠, 가뜩이나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탄수화물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걱정이야. 밥쌀, 밀가루 소비를 줄이면 저 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 북한에다 갖다 주지 그래. 거기는 식량난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하고 밀담을 해. 내통하라고 이 새끼들아. 언어가 다르냐 거리가 뭐냐 가서 대화 좀 해. 아니면 니네 누나가 휴전선에 구축해놓은 초대형 스피커로 방송 때리던가. 쌀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이야. 쌀을 풍선에 실어서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구나. 좋은 아이디어군. 그 쌀가마니에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세요, 청와대 누나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신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군. 이것도 적어야지. 개인 탈북 또 흑수저 탈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흑수저가 여기 내려오면 생활이 뭐 특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고위층 탈북, 대외적으로 전시 효과가 있는 끝발 있는 사람의 탈북일수록 환영합니다. 아쉬우면 출세하고 탈북하던가. 이것도 적어야지. 닥치라고. 끝발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이 새끼야. 여기 온 3만 명의 탈북자부터 잘해. 어버이연합 시위 알바로 뛰게 하지 말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시위 대신해주고 고발 대신해주는 어버이연합 일당받는 탈북자도 필요할걸. 거의 희발 새끼들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 족같은 소리 나고. 어이구. 이님 나오셨어요. 그 반가운 척하지 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지난 토요일에 그 정청래 북 콘서트 가서 내 흉내 냈지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직전 당대표인이라고 봐요. 정청래 작가는 제가 만든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필치, 정확한 분석, 간결한 요점. 정청래는 태생의 작가적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냈을 적에는 틀림없이 대박이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 정청래 작가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공천을 줬어 봐. 그러면 책을 추워도 쓸 저를 있었겠어? 여러분들이 공천 안 줬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전혀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 정청래는 앞으로 계속 작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거의 씹새끼 하나도 안 똑같아. 제가 그날 긴장을 좀 해서 그걸 그러면 유튜브로 보셨어요? 그럴 리가 있냐 이 새끼야. 민족 정론방송 TV조선으로 봤지. 낙검수 김용민 씨는 성대모사로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 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친박 진돗개들 보셨잖아요.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 새끼 목사 된다는 새끼가 사람 모인 장소에서 남 조롱이나 하고 있어 이 씹새끼.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새끼 갑자기 주제가 야들야들해져서 이건 또 내 전공이지. 요즘 들어서 탄수화물에 대한 혐오 정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탄수화물도 영양소지요. 또 곡류가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아주 먹지 말자. 이건 좀 무리에 가깝지요. 마찬가지로 지방도 그렇습니다. 통상 어젯밤 고기 먹고 이튿날 아침에도 고기를 먹는다? 이건 무리지요. 그리고 고기만 처먹어봐. 지금도 밀집형 사육이다, 공장식 사육이다 뭐다 해서 동물권이 침해되는 수가 있다고. 안 그래? 이님 사교가 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요컨대 육식은 안 된다? 아니지 이 새끼야. 축산농민은 어쩌라고? 축산농민 슬프게 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따라서 고기를 열심히 소비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괜찮다?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벼농사 하는 농민은 어쩌라고? 벼농사 농민이 슬프면 안 되니까 쌀을 잘 소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뭐예요? 이것저것 다 잘 먹자 이 말이에요? 이 새끼, 야, 이것저것 다 잘 먹으면은 역사상 최악의 남자가 되지. 그게 누구 줄 알아? 바로 너, 똥보야 이 새끼야.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방송이 장난입니까?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한국말도 몰라?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들으니까 이상하다고요. 잘 들어 이 새끼야. 고기 소비를 추워도 회피하면 안 돼. 알았어? 좋습니다. 고기 소비하자. 그리고요, 또 쌀 같은 곡식 소비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고기도 소비하고 곡식도 소비하는 둘 다 먹자? 이 새끼, 그럼 너같이 돼지가 된다니까 이 새끼야.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씨발 새끼, 이 새끼, 너 이 새끼 도축장에서 뛰쳐나온 돼지 새끼지? 사람 말을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가. 영감님,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한 집에 식구 둘이 있으면 하나는 고기만 먹고 다른 하나는 밥만 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밥만 먹고 최순실은 고기만 먹고. 닥치라고. 청와대 누나가 당신 친구야. 그리고 정유라는 어떻게 해? 당근 먹으라고 하지, 당근. 자기도 먹고 말도 먹이고. 육식이 그리우면 말고기 먹으면 어때? 닥치라고. 이제 그만들 하세요 좀. 농담을 하셔도. 자, 오늘 퀴즈 문제 내주시죠. 그래, 퀴즈 문제로 가자.
오늘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새누리당에서 송민순 회고록 가지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표된 회고록 하나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명박이가 쓴 회고록이었는데,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이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돌 맞을 짓인데 따지고 보면 그걸 박수 받을 일로 포장했단 말이지. 거의 노벨 문학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 MB의 회고록,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빠르셨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MB의 비용. 틀렸습니다. MB의 비용이란 책이 있긴 있었어요. MB의 회고록이 발매되고 그 다음날 나온 책이지요. 자화자찬성 MB 회고록에 재를 뿌리는 그런 내용인데, 자, 환님께서는 MB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뭐 나쁜 기억만 있겠니? 얘가 MB 때 장관했었잖아. 실세 차관한테 쩔쩔맸지만, 그리고 MB가 없었으면 얘네 누나가 어디 청와대 근처에나 가볼 수 있었겠니? 닥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허나 당연하지. 자자, 진정하시고요.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대통령의 땡땡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다.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대통령의 결핵. 그 회고록 보면 MB가 3분마다 기침했다고 하잖니?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의 점쟁이, 대통령의 무당, 대통령의 깡패 같은 애인, 대통령 남친의 성기 불발기, 대통령의 숨겨둔 딸, 대통령의 숨겨둔 딸의 말.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자, 오늘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 새누리당은요, 의제 설정의 능력은 출중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판을 만드는군요. 네, 본인들이 세팅한 판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먹잇감이 나타나면 정말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노벨상감입니다, 진짜. 예. 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기권을 하기로 청와대 쪽에서 결의가 됐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당시에 이분은 찬성,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기권으로 결론 나게 되면서 이것도 북한하고 또 내통하는 정권이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 이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권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를 하자 하고 당시에 그 논쟁, 그러니까 찬성과 기권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 사람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이게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당 관련자들은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거기서 회의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문재인 실장은 사실 찬성 의견을 냈다. 이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의 얘기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즐을 다 종합을 해보면 송민순 전 장관이
조금 아전인수식으로 기억에 차거나 좀 하여튼 자기가 너무 좀 외롭게 싸웠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조금 달리 윤색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게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책임으로 회고록에서 거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달려들어서 역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2인자로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고 이런 사람한테 앞으로 대통령을 맡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주말에도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새누리당은 그 송민순 회고록 진상조사 TF를 만들기도 했어요. 거기서 현역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고 뭐 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정현 당대표는 그 팀장인 박맹우 의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정인을 흠집내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절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이런 당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그냥 막말 퍼레이드를 이제 쏟아냈는데요.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 추악한 대북 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17대 대선 2달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 김정일과 무슨 뒷거리를 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2007년 10월, 11월의 상황이니까 이제 기권표를 던져주는 대신 북한과 무슨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과도한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했고 그리고 또 조원진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더민주 친노 강경파의 어정쩡한 태도는 북한 생각과 괴를 같이 한다. 그리고 반정부 과격 시위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 이건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과 동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생각을 북한과 거의 같이 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리면은 북한과 같은 말을 하면 이제 종북이라는 얘기고 얘기고 김정은이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면 대한민국의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사람 다 종북주의자가 된다. 거의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정우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처신이 문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부끄러운 북한의 신여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이고 참. 그 최연의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코레일 사장 출신으로서 예전에 철도 파업 제대로 진압해서 이번에 배지를 단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 지구상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걸 가장 성실히 수행한 북한 김부자의 성실한 아바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중심의 야당 강경파는 역사적 오판을 했고 그로 인해 북핵의 인질이 됐다는 걸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행적에 비춰볼 때 회고록은 빙산이 드러난 작은 사례라 생각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예, 뭐 그자들이 하는 거야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근데 우리 한겨레 기자가 송민순 전 장관을 만났잖아요. 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논란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뭐 언론 관계를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또 이 국회의원도 지낸 양반이기도 하니까 현재 또 반기문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도는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다 이렇게 거칠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럴 때에 자신도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대로 찬성으로 이끌지 못했던 그 당시 어떤 책임에서 미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회고록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인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거기 보면은 뭐
그 당시에 회의에 참여했던 복수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실장이 거기 회의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실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지가 않고 대부분의 얘기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참여정부 때만의 일도 아니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라오면 항상 외교부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고 통일부에서는 기권 의견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 통일부에서 이건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해빙 무드인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왜 갈등을 만드냐. 반대도 아니고 기권 정도 해야 된다는 논리인 거고. 이제 그 외교 관료들은 아니 이게 유엔에서 하고 뭐 이러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같이 내서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찬성을 못하냐 이제 이런 논리가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그거라기보다는 저거 아닌가요? 미국이 지금 이거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미국 뜻대로 가야지 왜 우리끼리 딴 길을 가느냐 얘기 같은데요? 저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외교부의 논리에 이제 기저에는 이제 그렇게 깔려 있었죠. 친미 성향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문재인 실장이 부각이 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당시 회의를 주재한 사람도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고 백종천 외교안보 실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백종천 실장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 뭐 어떤 결론을 내렸다, 정리를 했다는 말은 맞지만 그 주어가 문재인 실장이었다는 건 사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추측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를 얘기를 해야 이 책이 좀 주목을 받고 그러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고록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부각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아주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송민순 전 장관을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그 당시 어떤 외교 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밝히는 것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고발 고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저 참여정부 노무현 재단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현 검찰이 알아서 그렇게 기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또 개통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근데 사실 고발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거죠. 이것도 NLL 대화록 사건에서도 이게 검찰로 손이 넘어가서 수사까지 벌였는데도 결국엔 정말 어이없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어떤 정문원, 김무성,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면죄부를 받고 엉뚱하게 이 참여정부 분들만 다 기소가 돼서 나중에 다 무죄가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근혜 정권의 검찰에 이거 CCTV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뭐 검찰이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먼저 이쪽에서 나서서 이거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검찰입니까? 우병우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면서 또 백남기 농민 죽인 경찰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수사도 안 하는 이런 검찰에다가 뭘 믿고 의뢰를 한다는 건지 이건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이 초강경 대응이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인천 남동구의 그 이익공유제 시행기업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과 이제 잠깐 이제 마주쳤는데, 이런 뭐 북한과 내통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누리당은 북한 덕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돌직구 중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갔는데, 허구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극심한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백남기 선생의 부거 문제 등을 덮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정쟁 속으로 또다시 끌어들이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저와 우리 당은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의 전모를 규명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누리당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모면하는데 항상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죠. 예. 참 과거와 다르네요. 예전에는 진실 공방에 개입하면서 새누리당에게 휘둘리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정면 맞대응을 하는 이런 문재인 전 대표 달라진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면모이긴 한데 오늘 이 일정을 끝나고 또 기자들과 이제 마주쳤는데 거기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정 통일장관의 얘기로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찬성을 해서 나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이게 이제 이재정 장관의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찬성했다고 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던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은 뒤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치 지도자라면 이렇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야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실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그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어감이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잘 못하겠고 그럴 때 모르쇠로 넘어간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하게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우병우를 경질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국회 운영위 국감을 전후해서 우병우 수석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 우병우 수석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나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 이후에 새누리당이 돌아서서 우병우 출석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아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뭐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전에라도 우병우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게 청와대 기류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전혀 사실이 아닌 느닷없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완전 오보다. 그 언론사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까 저는 참 어떤 그 분위기, 느낌이 이제 전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미르 관련해서 최순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종을 했는데 그럴 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의 반응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니면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뭉개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뭉개고 넘어갔는데 이 우병우 건은 완전 오보다. 전혀 사실이 아닌 느닷없는 기사다. 이렇게 기사 써서 유감스럽다. 매우 지금 격정적으로 지금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정말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병우가 없으면 정말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 못 하잖아요. 이제 그 기조지. 중앙일보는 자기들이 이제 상대를 해주는 거고, 한겨레는 아예 그냥 배제하고 무시하고, 이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잣대로 언론을 대하고 있다는 걸 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후속 질문이 이어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고요. 근데 이제 우병우 관련해서는 주저리 지금 떠든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보면 완전 오보다, 유감스럽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느닷없는 기사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 정말 억울해. 이거 정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말 우병우 나가면 우리 다 죽어. 청와대 망해. 박근혜 정권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우병우 자리에 그 최순실을 넣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없으면 우린 안 돼. 큰일 나.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국정이 돌아가고 임기 말에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그 검찰이 어느 순간 정권의 턱 밑에 칼을 겨눌지 모르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의 존재는 날이 갈수록 정권이 지금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존재감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 통치 시스템에서 우병우가 기묘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순실이 없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뭘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나 인생사의 상담, 멘토, 동반자, 이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런 사람을 국정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만드는지. 그런 국정의 멘토는 우병우 정도로 하시고, 최순실은 그냥 개인사로만 가까이 하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일단 역사와 또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는 날입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문자당이라는 상호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혹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문자 무당. 야, 우리 정호희 대표님 지난주에 예측을 하셨는데 아주 적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해서 적중 안 한 게 없어요. 조금 틀리긴 해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탈북 사건이 터지거나 보안법 사건이 터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탈북 사건은 참 웃기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라는 걸 했어요.
지하에서 뭐 대사관 간부가 탈북을 했다.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거였었고요. 네. 연합뉴스가 또 단독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예. 북한 보위부 국장이 망명했다. 예. 뭐 이래서 꽤 떠들썩한데 아니 살펴보니 이게 1년 전 일이란 말이죠. 예.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통일부에서는 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서울신문이 또 뭐 북한 해외 노동자, 러시아 노동자들인데 예. 이건 뭐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발적 집단 한국행 첫 타진.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온 분들은 전부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인가요? 어쨌든 예. 맞췄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마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진보 단체들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또 하나 이상한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부도 물론이고 모든 언론이 10월 10일 북한 당창건 기념일을 기해서 뭔가 사고를 칠 거다 했는데 저는 뭐 아주 단호하게 별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정말 별일 없이 넘어가긴 했어요. 예.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뭐 무수단 미사일을 뭐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잘 모르죠. 이 군사 기밀들 같은 건 뭐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한국군은 이런 조짐이나 움직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확인된 것 같아요. 예. 미군 전략사령부가 알려주니까 이걸 뭐 알고 믿고 하는 것이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이고요. 예. 어쨌든 문자 무당 이름 바꿔보는 것도 한번 저기 문자 박수도 좋고 문자 도사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거 외에도 지금 송민순 회고록 파문도 정 대표님 말씀대로 북한 이슈를 끌어와서 국내 이슈를 물타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역시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요. 예. 그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국 사회 일각이 70년대 냉전과 유신시대에 갇혀있는 집단 자폐증에 걸려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좀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나 지금의 박근혜 새누리 틀림없이 스스로를 가두는 자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박근혜 씨는 70년대에 굉장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집착적으로. 최근에 뭐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 때마다 아주 비장하게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일국의 대통령이 뭐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나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건 뭐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 마이웨이는 바뀌지 않는다. 확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밖의 말은 듣지 않기로 결심한 듯하고 안에서는 아무도 고언하지 않는다. 안팎으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수석 비서관 회의를 돌연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회의답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 전달로만 회의를 진행을 해요. 국무회의도 그렇고 심지어 그 국가안보회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는 비서관들이 전부 수첩 꺼내놓고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뭐 반상회나 선생님 전달 말씀하는 뭐 이런 듯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오늘 또 돌연 연기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뭐 지지율도 추락하고 뭐 이러니까 많이 깝깝한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한두 달 동안 한 이야기만 살펴봐도 이건 뭐 완전 70년대에 갇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월 달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월남패망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정상적인 국교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패망이라니요. 이건 진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70년대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이 서스름없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드 논란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 설명이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예. 사드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이댄다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요, 예비군이. 예. 요즘 그 중학생들도 밀떡이라고 하죠, 밀떡, 밀리터리 덕후. 예. 이 친구들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드 한 포대가 미사일이 몇 개고, 그럼 예컨대 디코이라고 해가지고 위장 미사일 몇 개만 쏴도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까인다니까요, 이런 발언은.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발언, 대박 말폭탄이 자유대안으로 오라. 그다음에 또 이부 오도민 무슨 회의 가가지고 뭐 탈북민은 통일시험장이다. 자유대안으로 오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탈북민이 통일시험장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연합 집회에 국자원이 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일당 2만 원 받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탈북민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통일의 미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이래저래한 코너에서 이제 송민순 회고록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저는 뭐 문재인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박근혜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그래서 최순실은 그러면 박근혜는 이게 뭐 정당하다고 보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여전히 70년대 냉전 시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두환은 83년도에 아웅산 테러를 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김일성이 수재 물자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걸 덜컥 받습니다. 왜 받겠습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태우 우리가 물태우라고 욕을 하지만 북방정책 추진했고요. 네.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남북 대화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할 테니 미국은 방해하지 말라. 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가야죠. 그다음에 김영삼 보자고요. 김일성과 정상회담 추진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일성의 급서로 무산되긴 했지만 바람직한 것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했고요. 예. 그래서 박근혜 특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한에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김정일과 독대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뭐 회고록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두환에서 노무현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적어도 남북관계 레버리지, 개입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그 다음 대통령, 다음 정권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명박 때쯤 오니까 광파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 만나잖아요. 예. 밀사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사과인 듯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사과해달라.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박근혜 정권 미천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방도 못 팔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개평 달라고 땡깡 부리는 듯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도 얘기하시던데 내통 전문은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입니다. 북한군한테 총질해달라고 돈 준 게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일하고 4시간 동안 밀당하고 다정하게 사진 찍은 사람 누굽니까?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사과해달라고 한 게 누굽니까? 이런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까지 무슨 방공 노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신다는 것이고요.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국민들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유신과 냉전에 스스로를 가둔 이 자폐증 환자들이 정권을 쥐고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국민들 수준 진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핵무장, 선제 타격, 북한 붕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핵무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 겁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제 타격 말이 좋아서 그렇지 며칠 전에 있었던 무수단 미사일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눈도 멀고 귀도 먼 군사력 가지고 무슨 징후를 파악하고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북침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백보를 양보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면 체제가 붕괴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6.25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급변 사태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유고 사태였을 거예요. 아무 일 안 벌어졌습니다. 물론 국내 정치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만 남북관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김일성 죽었다고, 김정일 죽었다고 전쟁 벌어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한반도 리스크를 헤쳐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긴 하는데 70년대 자폐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움 따름입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알아보지 않겠어요. 어떤 의도로 이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건지. 공작이라는 점도 다 감안할 것이고요. 그럼요. 국민들 눈높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4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울거먹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박근혜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개인으로서 감히 하긴 좀 쉽지 않으나 이러시다가는요 임기 못 채우십니다. 그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희 문자당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책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날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오늘 읽는 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한 20번쯤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얘기가. 아이고, 별 말씀을요, 교수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를 거듭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소개해드릴 책들이 고개를 내미네요. 예. 제가 아니고 숨어있는 책들이 할 얘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책들, 까마득히 저쪽에 감춰놨던 책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예.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교수님. 예. 오늘은 잘 알려진 책인데요.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이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예. 네, 그렇습니다. 수전 선택은 아주 저명한 미국의 그 에세이 작가고요. 그리고 예술 비평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해석은 권력이라 해서 해석에 반대한다는 책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조해야 할 것 등등 우리 한국에도 상당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상당히 지적 충격을 주는 진술들이 아주 많아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전 선택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은 많은 그 자극을 얻을 수 있고 또 살아가는데 또 생각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타인의 고통은 일단 사진에 관한 책입니다. 사진을 중심으로 얘기를 펼쳐나가긴 하지만 사실 사진뿐만 아니라 뭐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반응 방식은 어떤가, 또는 뭐 연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양심이란 무엇일까 등등에 관해서 피력해 놓은 아주 멋진 에세이입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저술이 아니어서 우리들도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수잔 손택은 1934년생인데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 학살이 세워졌다. 그리고 미국적 삶의 특성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향한 모독이다. 여기다가 백인은 역사의 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독서를 퍼부어서 미국 비평계 쪽에서는 뭐 미국 문단의 악녀 뭐 이 정도 불리는 모양입니다. 탈레반 뭐 이렇게. 그렇게도 불리겠죠. 그러면서 대중문화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스펙터클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생방송된 세월호 침몰 장면들이나 그리고 계속 동영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노출되는 백남기 선생의 쓰러지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수잔 손택은 현대에 들어서 특히 이 고통을 스펙터클화해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타자의 고통들, 타인의 고통들, 전쟁이든 뭐 국가폭력이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겪는 그 고통들을 구경거리화 한다는 얘기죠. 사진을 통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이거 대중들이 소비하게 하는 거죠.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나는 저곳에 없었지 하면서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큰 줄거리는 이런 건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잠깐 그 장면을 읽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를테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타국에서 발생한 재앙을 구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죠. 요즘에 뭐 다른 나라의 지진이든 아니면 뭐 폭격을 당한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구경하죠. 이런 뉴스들, 사진이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펙타클들을 구경거리들 소비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처참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장면들을 계속 끌린다는 얘기죠. 저 고통들을 보면서.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 그림이 뭐였냐면은 고야가 그린 일련의 그 동판화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라는 동판화였는데 그 동판화를 잠깐 제가 묘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에 목을 매단 그 어떤 전쟁의 포로거나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모습을 턱을 개고 구경하는 동판화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고통, 목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포로의 고통들을 우리들은 구경꾼의 자세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 그게 점점 더 고질화한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죽은 병사들은 놀랄 만큼 살아있는 것들에 무관심하다.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 자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 말이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를 꼭 들려줘야만 하는 것일까? 그들이 말해준다 해도 우리, 즉 그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전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의 포화 속에 갇혔으나 운 좋게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린 죽음에서 벗어난 모든 군인들, 모든 언론인들,
모든 부역 노동자들, 독자적인 모든 관찰자들이 절절히 공감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죽어가는 군인들, 병사들 얘기하지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진으로 본다고 해도 또 영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들의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연민할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현선택은. 연민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건 우리의 그 알리바이를 얘기해 준다 그럽니다. 이 부분 한번 꼭 볼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끼는 한 그런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해진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 앞에 가져온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현선택은 냉소적이게도 우리에게 별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연민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 그 세르비아에서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학살들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냥 그 멀리서 전해오는 사진을 보면서 그저 나는 그곳에 없었어. 나는 저 고통을 당하진 않아. 그런데 참 저 사람도 불쌍하군. 이런 연민으로만 자신들의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나는 그래 덜 미안하지 하면 알리바이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의 아주 결론적이죠.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런 무력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한 고통과 나는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알리바이를 작성한다는 거죠. 예. 특히 말씀드리면 백남기 선생이나 세월호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면서 저 고통을 가한 자들과 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렇게 위로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저런 고통에 노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위로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우스개가 아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 어쩌면 좋아라고 뭐 연민하면서 내가 불을 지르진 않았어. 근데 저 사람들 어쩌면 좋아 하는 그 관음증적인 태도. 이게 남의 집 불구경만큼이나 즐거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주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다, 잘못도 없다는 걸 증명해준다는 거죠. 저희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폭력을 가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그렇지 않다면 부적절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수산선택은 연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예. 부경꾼들의 자기 변명의 논리라는 거죠.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두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고통스러운 이미지들은 최초의 자극만을 제공할 뿐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을 베푸는 선에 끝나면은 단순히 그 고통스러운 이미지, 타자의 고통의 이미지들을 소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그 고통을 내가 겪는다는 것으로 훈련한다는 얘기죠, 계속.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저런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저런 고통을 받는 자들의 그 처참함은 어떨까? 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체험하고 엠퍼시라고 해서 개입하고 해야 비로소 이 연민을 넘어서서 이 고통에 개입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늘 이 타자의 절대적인 고통에 개입한다는 그 무력감만을 연민으로 표현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동화를 빼놓고는 계속 좀 고통스러운 얘기만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니죠, 교수님. 네, 그래도 이런 고통들에게 감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끌어내야지. 예. 계속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력감이나 그 무고함, 자신의 잘못 없음을 증명선에서 끝나버리면은 그 고통들이 결국은 우리를 향할 것이란 것, 언젠가는.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수전 선택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전 선택이 지몬미라는 말을 알까요? 글쎄요, 뭐 아마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거야말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자체도 수전 선택이라면 네. 자신의 그 연민이나 동정의 선에 머물렀던 무력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빠진 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 이분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압니다만은 우리의 그 무능력, 그러니까 이런 폭력의 주체나 폭력의 그 객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느낀 무능력들이 있죠. 일단 그 무능력을 타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무능력을 넘어서 일단 고통을 가한 자들에게 개입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부당한 권력,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벽을 보고 외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여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데까지. 그 또 하나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입이란 말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절대적인 고통은 나누기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겪는 고통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라는 그 긴장감, 그 긴장감이 어떤 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나중에 사후에 변명처럼 내뱉는 우리의 그 푸념들을 상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몬미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 하겠습니다. 예. 자,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 2004년에 세상을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2004년의 이야기인데 2016년에 아주 절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 기자 정의 사제,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 사제가 답하는 방식인데요. 당시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입니다. 한 분이신데요. 글로리 데이님, 네. 피트 시거 맞히셨습니다. 네. 피트 시거는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를 만든 밥 딜런보다 앞선 포크 가수, 그리고 평화 저항의 전령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를 보고 있자면 삶은 계란을 통째로 삼킨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사이다 같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자, 그림 1님, 정답 물 좀 주소. 네, 한대수의 노래 물 좀 주소. 이 노래가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이었죠. 물고문을 풍자하는 것 같다 해서 네, 금지곡이 됐습니다마는. 정유라에게 보낸 이화여대 교수의 이메일을 보자니 참으로 기가 안 찹니다. 무슨 36 코미디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심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권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민가야 하나님, 물 좀 주소 맞히셨습니다. 이화여대는 채플이 필수입니다. 학교도 안 가는 사람이 채플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질문이 오늘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민가야 하나님, 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네요. 동문이신가요?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자산가이자, 아니 거액의 자산 처가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계신 청와대 민정수석 우향우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요즘 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셔서 이 근황이 매우 궁금했는데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는 모양입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모든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군 내부에도 수하들이 있는 우병우 사단의 사단장 우향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꿈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국무회의를 할 때면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이 대통령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갯말, 외계어를 받아적기 바쁠 때 저는 홀로 당당하게 양복 자켓을 풀어젖히며 구두를 벗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대일본 제국의 민족지 조선일본에서 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그 보도, 저의 처가 땅에 대한 의혹이었지요. 그 이후로 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모략질에 시달렸습니다. 망한 결의 신문은 제 아들의 코너링 실력을 실력이 아니라고 우기는가 하면 심지어 오늘은 종양일보에서 저의 사퇴서를 들먹였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거야 제가 당장 청와대에서 바로 옆에서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를 증인으로 꼭 불러야 한다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여당 원내대표까지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의 사퇴서를 들먹이는 놈들을 죄다 뒷조사하고 세무조사해서 검찰을 통해 기소하고 국정원을 시켜서 간첩으로 강제 분장시키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 고용 불안에 떨지 않고 저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든 사정기관의 기관장들을 정관수술시킨, 아니 모든 사정기관의 기관장들을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드신 분, 언론들의 어떠한 의혹 보도에도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우향우님께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향우님이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이건 어떨까요? 요즘같이 재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고용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 그나마 하나 있다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청와대 소속이시니 공무원 노조가 산별노조가 되겠네요. 공무원 노조 종로구 지부에다가 노조 가입원을 제출하시고 적극 노조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종로구 지부니까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백남기 농민 시신 탈출을 막는 사수대도 하시고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2016 민중총궐기 행사에도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이참에 거기서 물대포도 맞으시는 겁니다. 네, 공무원 노조 종로구 지부는커녕 노조 가입 즉시 청와대에서 잘릴 거니까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알바 노조를 알아보는 게 나을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요즘 대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니까 정유라의 몸종이 되는 겁니다. 정유라 분장을 해서 이화여대 수업에 대출하는 겁니다. 대출하시죠? 대리출석. 그렇게 해서 정유라가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민망해서 아무나 그 짓 못하거든요. 알바를 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향우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학교에서 여장 차림하고 어떻게 남자 화장실 가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정수석 자리가 좋아도 꼭 그 집까지 해야 하냐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 새끼야! 어? 권력 마음대로 휘둘러서 부당이득 챙기고, 네 아들은 권력자 아들이라고 군 복무도 편하게 하고, 가족 회사 만들어서 회사 돈 횡령하고, 세금 탈루하고, 너 같은 놈이 무슨 행정부를 감시하고 관리한다고.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그동안 청와대 누나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셨던 우향우님에게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가수 비타민이 부르는 누나.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